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제1 파이어니어 앞에 학술 보고서 발표회 2그룹 진행을 맡게 된 정유민입니다. 우선 파이어니어 학회 안 진로 분야가 비슷한 1, 2학년 학생들이고요. 탐구를 진행하는 학술 동아리로 오늘 발표회는 세계에서 5개의 학회가 모여 과 우리에 대한 주제에 관한 학술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분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현재 저희 이 그룹은 시사경영학회, 경제경영학회, 금융경제학회, 종합경영상부학회 총 4개의 학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럼 첫 번째 학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회는 시사경영학회로 시사의 흐름에 따라 경영하는 경영 전략을 이해하고 원인과 추이를 분석해 실제 활동에 적용해보며 경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회입니다. 발표는 정부 경제학으로 살펴보는 산업의 변화, 정부의 영향력과 시장 문제 해결책 제시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며 발표 준비 후 자유롭게 발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사경영학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지금 키신 분은 원래 계속 이런 애 들었었는데.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약 2,500경에 달하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전 세계 데이터가 175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엄청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효용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보라고 지칭하며 오늘은 정보의 경제성에 주목한 학문인 정보 경제학으로 알아보는 산업의 변화를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보의 영향력과 시장 문제, 해결책을 중심으로 저희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작성할 때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탐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가 과연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 기술적 발전 흐름을 토대로 사회에서 정보가 지닌 특징과 영향력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 경제 주체는 정보로 인한 산업 변화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경제 주체별로 현재 미래 산업에서의 정보 활용 형태를 탐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영향력으로 변화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 활용 형태를 토대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추론해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김진선 학생이 나와서 본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현 시장에서의 정보 활용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의 총 기반이었던 정보 경제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경제학은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보는 자유재가 아닌 희소한 경제재이며 정보의 획득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인식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가 생산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정통적인 경제학의 완전 경제 이론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며 정보를 마치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자유재로 취급하여 경제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보는 자유재가 아닌 희소한 경제재로서 재인식하게 되었고 정보의 획득에 따라 거래의 우위 결정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완전 시장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불완전하고 비대칭 정보가 일반적인 것이죠. 이에 불완전한 정보가 경제활동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나아가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활용 가치는 더욱 증가하여 생산 요소를 넘어 핵심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보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9조에 이르며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인 11.3%로 지속 성장한다면 2026년에는 3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산업과 정보 활용의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정보 활용이 전 산업 분야의 발전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는 경제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이 되었으며 디지털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여 복잡해질수록 정보의 필요성은 커지고 정보의 경제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보경제학의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시장에서 정보의 영향력과 활용 방안 및 정보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보관만 해서는 그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정보는 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어떻게 분류, 분석, 처리,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과 소비자 간, 그리고 소비자로 분류하여 경제 주체들이 현 시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총 4가지인데요. 먼저 텍스터 마이닝은 컴퓨터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의미 있는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평판 분석은 말 그대로 평판이나 여론을 분석하여 재가공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분집 분석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 데이터를 결합하여 유형별로 특징을 발굴하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분석한 정보는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신속한 대응, 그리고 경영 활동의 긴밀한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원가 절감 및 상대적 효율성 등 다양한 경제적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기업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때에는 단순히 운영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정보를 공유함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정보란 기업 전략과 관련된 정보로 비교적 장기적이고 본질적이라 공급 사슬 관리의 계획에 주로 사용됩니다. 성공적인 공급 사슬 관리는 공급 사슬의 경제 우위를 확보시켜주기 때문에 전략적 정보를 공유하면 기업 간 거래 관계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어 거래 목표를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업이 정보를 교류하는 방법으로는 기업 간 시스템, iOS가 있는데요. iOS는 단지 기업만이 아닌 이를 넘어서는 정보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iOS는 기업 간의 정보 교환을 증가시킴으로써 관련 기업, 거래 기업 간의 공동 규범이나 가치가 형성되도록 하여 기업들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기업과 공급업체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 정보 흐름이 자동화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 활용 상태입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정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데 현재에는 다들 알다시피 SNS를 활용하여 이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반응 및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SNS는 광범위한 서비스 이용자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성향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기업은 이를 통해 소비자를 세분화시키며 개개인의 속성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구매 활동에서 소비자의 복지를 형성시킬 수 있고 소비자는 정보 탐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기업 주도형 정보 원천도 형성합니다. 기업 주도형 정보 원천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가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기업이 의도적으로 형성한 정보로 인터넷 종합 쇼핑몰,
기업 브랜드 제품 정보 제공 SNS 페이지, 그리고 기업 주도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더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피드백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러한 기업 주도형 SNS 서비스 정보 원천은 대행인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전문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정보 활용 형태입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정보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에 따라 상업적 원천, 중립적 원천, 그리고 개인적 원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과 같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인 상업적 원천 정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장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많아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소비자 단체 등이 제공하는 중립적 원천에서의 소비자 정보는 정보 습득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또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조언과 같은 개인적 원천의 정보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정보라는 점에서는 비교적 신뢰가 가능하고 정보 습득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정보의 소셜미디어의 공유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기술적 제한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 간의 경계를 약화시켰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 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적극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죠. 결국 소비자들은 오늘날의 소비 공유 활동 덕분에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이용자가 아닌 직접 정보를 생산해 나가는 소비자 시스템의 주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 시장의 정보 활용 형태 분석이었고요. 이제 다음 발표자와 함께 미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시장에서의 정보는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TO입니다. OTO는 말 그대로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인구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 가능한 세상이 찾아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흐려졌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OTO가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애플이 사용한 아이비콘 기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비콘은 이제 매장 주위에 있는 그 고객들에게 직접 매장 할인 쿠폰이나 아니면 매장에 관련된 정보를 아이비콘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블루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더욱 오프라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기업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에는 OTO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오프라인에 치중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에서 운영한 아마존고가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과는 다르게 무인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존고 앱을 깔게 되면은 직접 계산대에 줄을 서서 물건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면은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포 시스템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더 다차원적으로 매장에 대한 경험을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들이 존재를 하지만 일단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인 경제주체, 기업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략의 종류로는 관리, 인프라 결합,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방어적 관리와 공격적 관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방어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데이터의 위험성을 검사하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적 관리는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관리로서 방어적 관리에 비해서 빠른 실시간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 두 가지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 적정 비율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아니면 의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관리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 관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 결합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결합도 데이터 관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는 유형별로 분산시켜서 저장되고 있어서 데이터의 통합이나 유동적 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싱글뷰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인프라 결합입니다. 이 데이터 인프라 결합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존 부서별 정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고유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거래소 활용인데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냐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정보가 최신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데이터라도 주체마다 다르게 활용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데이터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술 수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투명한 글로벌 거래 시장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 개인과 조직이 일일이 거래를 또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늘날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데이터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를 활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사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데이터 거래를 쉽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용자 그리고 제공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거래소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기업 간의 정보 경쟁 구도도 더 훨씬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어떻게 정보를 미래에 활용할까인데요. 정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미래의 소비자는 전문가에 준하는 컨슈니어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형태에 맞춰진 온 디맨드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주문을 받아 소비자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워드 카카오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생산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자율공장은 앞으로 2030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정보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보와 관련한 문제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미래시장에서의 정보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세 가지 부분에 나눠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O2O 서비스 문제점입니다. 서비스의 공급자 증가는 안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서비스의 급격한 붕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의 홈클리닝 업체 홈조이의 실패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홈조이는 청소 인력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로 자격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홈클리닝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소비자 니즈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4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금액을 유치하고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정규직 전환 소송이 제기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수익성 하락 우려로 투자자 확보에 문제가 생겨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는 중국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중국에서 여러 스타트업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O2O 사업자들 간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며, 이는 보조금 지원 문제로 이어져 높은 질이 아닌 낮은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모적인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O2O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제휴와 합병을 통한 생존하는 전략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직 확장을 보완하고 수평 확장과 연결을 통하여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업은 경쟁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 가격 인하가 유발하는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서비스 개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왜곡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내 선동 현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크게 초지능 기술과 초연결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초지능 기술의 경우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사실성을 구현해 대중을 속이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풍자와 언론 보도 등으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인 초연결 기술을 통해서는 제작한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영향력이 커지며 이에 따라 정보 왜곡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정보 왜곡에 관한 법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 언론 정보 생산 및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며 조작된 정보가 주로 SNS 매체에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통해 각종 유해 정보의 확산 및 유포를 법률로서 제재하고 있으므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화 등과 같은 법률을 추가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조작된 정보의 유포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정보 시대의 도래로 많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가 외부에 쉽게 유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발전으로 공격 기법이 지능화, 대중화, 고도화되고 경계 기반 보안 시스템의 효과가 약해지며 지난 5년간 정보 유출의 피해가 약 12%나 증가하는 등 정보 유출 문제가 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방안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모바일 근무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가 비즈니스 경계 외부에 접근하며 과거 채택하던 검증 후 신뢰 과정은 기업 리스크를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정보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 킨더버그가 제안한 솔루션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란 모든 기업 네트워크에 공격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함이 인증받고 지속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업 네트워크의 그 어떤 사람 또는 디바이스에도 IT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보안을 강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책은 분산 아이디 활용이 있습니다. 분산 아이디는 블록체인 신원 인증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저장해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보 활용 범위를 직접 통제, 관리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보가 주요 생산 요소임을 전제로 하는 정보 경제학에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 간 정보 교환, 맞춤형 마케팅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정보는 현 시장 속 경제 활동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래에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며 정보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배로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학회에서 진행한 미래시장 정보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래시장에서 정보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며 O2O 및 O4O 서비스, 빅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활용 분야의 다양화가 주요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효율적인 데이터 전략 수립, 철저한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정보 거래가 더욱 활성해짐에 따라 더욱 지능적인 컨슈머로 진화할 것이며 온디맨드 경제가 확산되어 더욱 만족스럽고 간편한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활용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 도입을 통한 규제와 감시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빠른 사회 변동 속도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 윤리 의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정보 활용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의 영향력과 활용에 대한 분석과 예측, 대응책 마련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석들이 계속 이어져 각 경제 주체가 시대 및 기술 변화에 맞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술 연구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허위 언론 정보 유포에 대해서 해당 정보가 유포된 매체 관리자들은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시는데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매체 소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본학회 논문에 해당 부분에 작성한 이현재 학회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한 이현재입니다. 먼저 허위 언론 정보 유포에 대해서 기업 및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소비자에게도 매체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체 소비자를 통한 허위 언론 정보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매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 또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의 매체 소비자들의 허위 언론 정보 유포를 방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매체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서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반해서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조금 더 한계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자사의 매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이나 허위 언론 정보 유포를 자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제에 비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이용자나 그 외의 매체 소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 내용에서 언급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추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작성한 김세현 학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한 김세현입니다. 마침 저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건은 카카오 소속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SK 성조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도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 화재는 카카오의 9만여 서버 등으로 제가 알기로 약 3만여 서버가 이 성조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고 대처가 미흡해서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데이터 방어보다도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 데이터 시설 방어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즉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IDC는 서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전력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IDC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사고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등의 기업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비상 훈련을 해서 비상 대응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점이 미흡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다중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다중화는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센터에 실시간으로 상호 보완하며 작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공간에 보관하는 것은 사실 현재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내에 서울과 부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이죠. 이 두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상호 보완하며 작동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IDC 센터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프로세스를 세워야 할 것이며 데이터 다중화를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시에도 빠른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듣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보 활용 부분에서 정보를 사는데 소비하는 소비자와 정보를 생산해내는 소비자가 있을 균형을 생길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기 학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보를 획득 소비하는 소비자, 정보를 생산해내는 소비자 간의 격차가 생길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정보 획득, 정보 확산, 정보 생산에
대해서 어느 활동에 대해 가장 활발한지를 기준으로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정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소비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게 될 경우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게 되고 이는 데이먼 볼트나 러울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지식 공유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양질의 지식을 모아야 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의 선순환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사경학회 학술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